제조로는 세계 최고다. 제조는 잘하는데 다른 걸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조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던 거는 옛날에 강했던 제조의 삼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정말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잘 숨긴 거죠, 삼성이. 그렇죠. 네, 그 원웨이에서 이거 설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제조 쪽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시를 했던 거죠, 회사 내에서. 안녕하세요. 증시핫도그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 미래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IT의 신 대표 이용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커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와인을 준비할까 했어요. 한 잔 먹고 좀 편하게 진짜 사적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편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라는 개념으로 방송을 좀 하면 좋겠다. 네. 오늘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이후 플러스 전환 겨우 됐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는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 덕분에 내년에 하이닉스에 조금 기는 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레거시 D램 투자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 투자할 여력이 없다. 아, 그렇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HBM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HBM을 만들기 위한 D램만 할 거고 여력이 없다. 네. 그리고 DDR4도 다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덕분에 이제 삼성전자 공간은 조금 생기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네. 아니 삼성전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용현 부회장께서 대표가 DS 부분 대표가 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잘 되기를 건승을 진짜 강력하게 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 24년 10월인데 아무리 빨라도 25년 3에서 4월 5월까지도 저는 HBM 그 소위 말하는 8단 이상의 제품 납품 못한다 한 표 봅니다. 네. 이 대표님 어떠실까요? 됐으면 좋겠어요. 연내. 저도요. 저도요. 연내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지금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사실은 저희 방송 나오시면서 방송 뒷면에서 걱정하면서 얘기했던 게 상반기에 어떤 얘기냐면 HBM을 못하는 게 패키지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사실상 큰일은 벌어진 거죠. 네, 뭐 그게 맞았죠. 원 A에서 문제가 계속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보면 용산에서 조립 PC를 파는데 보통 삼성전자는 이렇게 불량 나서 반품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게 사실 그 전에 뉴스가 작게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게 주목하진 않았죠. 삼성 쪽 D램이 보통 문제가 있었다. 보통은 이제 용산 같은 데서 보면 일단 삼성 거 먼저 사고 없으면 그냥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거 샀거든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글로벌 그 빅테크들이나 이런 쪽 이제 한국계 분들, 뭐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이제 막 10년 전에 뭐 2013년, 12년 이럴 때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네들 서버에 스펙이 똑같대요. 똑같은데 D램이 웬만하면 삼성 거를 쓰고 싶어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1에서 아니지 1.5년에서 한 3년 사이로 기술적으로 삼성이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의 D램 사업부는 3년 동안의 진보가 매우 조금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 A가 사실상 실패한 거다.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그렇죠. 수율도 안 나오고 성능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전까지 앞서 있었던 모든 거를 다 역전당했다. 그렇죠. 야, 이거 완전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어달리기 하면은 반바퀴 앞서가지고 한 주자 앞서 있었는데 한 주자 이상 앞서 있었는데 그걸 역전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안하게도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결국 1A 가지고 대략 한 12나노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C가 10나노급 정도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1A가 14나노급. 14나노급. 네네. 네. 1B가 12나노급. 12나노급. 네. 그다음에 1C는 한 10나노급인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0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 그런 그쵸,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진 거니, 그러면은 그거를 1A를 바꾸지 않고서는 HBM 이 추세면 1년간 못한 거니까 봐서는 뭐 결론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1A가 모든 뭐 HBM에 안 되는 원흉이냐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그 TC NCF라는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 그 정시각독이 나와서 네. 그 MR 몹하고 비교를 했었었고, 네.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할 때만 해도 이게 MR 몹가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뭐 MR 모프가 훨씬 더 앞선 기술이라는 게 지금은 수준에서는 네. 입증이 됐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원판인 이제 D램도 하이닉스가 이제 더 좋은 걸 쓰고 앞선 있으니까 거죠. 네, 1B, 1C까지 네. 쓰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까지 네. 1B에서도 좀 많이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죠. 네,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는데 1C를 내년도에는 거의 이제 양산체 제재로 넘어가겠다. 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 1A가 이런데 1B는 잘 되겠나요? 쉽지 않죠. 네. 1A가 안 됐는데 1B에서는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그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다 제로 베이스로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제 뭐 저희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각종 매체가 매스 미디어가 아니고 마이크로 미디어 단에서 이게 너무 다종다양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앱 중에서는 뭐 블라인드 앱이라는 게 막 그렇죠. 뭐 내부자들의 뭐 이렇게 토로하는 장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토로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에게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어쩌다 보니 알게 됐는데, 결국은 1A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빠진 거는 결국 비용 절감 이슈가 그 모든 이슈보다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것도 저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EUV 도입이 저는 좀 약간 작전 실패였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은 D램에다가 EUV를 굉장히 빨리 도입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Z, 그러니까 16나노 때부터 마스킹 한 장을 도입을 했고 1A부터 4장, 5장, 그러니까 EUV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면 제조 코스트가 올라가요. EUV를 쓰기 때문에. 네. 근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ARF 이머전, 네. 기존 브라 아르곤 공장, 브라 아르곤 이머전 기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 브라 아르곤 기반의 멀티 패터닝을 삼성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삼성이 그걸 버리고 EUV로 퀀텀 점프를 한다. 그래, 이게 1A에서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게 EUV를 먼저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확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ASML 때문에 망한 거야. ASML EUV 갖고 파운드리도 망했고 메모리도 망한 거야. 지금 와서 보면 기가 찹니다, 진짜. 그렇죠. 이게 사실 뭐 EUV 장비가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TSMC는 잘했으니까. 뭐 TSMC는 잘했는데 삼성은 안 된 거는 사실 뭐 장비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그 장비를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잘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은 옛날에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 그걸 또 커스터마이징 했거든요. 저는 그런 삼성을 기억하고 있는데 뭐 저렇게 수율이 안 나오고 뭐 제조로는 세계 최고다. 제조는 잘하는데 다른 걸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제조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스히딩크가 와서 한국 축구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와서 봤더니 얘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없어 라고 해서 체력 훈련을 겁나게 시켰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그동안 우리는 얘들은 제조는 잘하고 다른 게 뭔가 안 되는구나, 설계나 뭐 이런 게 안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제조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하던 거는 옛날에 강했던 제조의 삼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정말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잘
숨긴 거죠, 삼성이.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기에는 굶는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렸다. 1, 2년이 아니고 진짜 오래 걸렸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문제를 자꾸 덮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드러내고 왜냐면 그 원웨이에서 이거 설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제조 쪽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무시를 했던 거죠, 회사 내에서.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계속 덮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 EUV를 투입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올라가는데 그럼 얘가 뭐 성능이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거를 가지고 갑자기 러닝 커브가 확 올라와서 뭐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였던 거죠. 이거는 진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 그쪽 라인에서. 분명히 거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네. 진짜 이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그냥 저희는 그냥 유튜버로서 네. 시정 잡배가 그냥 술 마시면서 우리끼리 얘기한다, 포장마차에서 그렇게 이해를 오늘 해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뭐 어떤 회사하고도 그리고 우리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인 뭐 논평은 전혀 아니라는 거. 쉽지 않겠는데요? 굶는데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이번 중간 인사 DS 부문장 어떤 교체에 대한 거는 이것마저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영현 부회장이 오고 나서부터 이 문제들을 환부를 오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과문 나오고 네, 좀 이례적이죠. 나오고 네. 분명히 파악했을 거예요. 와서 알고 있겠지. 네, 몇 달 동안 와서 계속 파악해봤더니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식을 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드러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느 수준으로 칼질을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인파워먼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끼리는 약간 금기인데 이 얘기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전영현 회장이 지금까지 이제 사과문 내는 과정까지는 보면은 그래 이제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것까진 좋아. 근데 이제 의문이 뭐냐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내부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파워먼트, 권한 위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영현 사장님이 지금 와서 상하문 발표한 것까지 봐서 우리 옆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요 프로세스까지 좋아. 근데 문제는 요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이 나오려면 그렇죠. 전 부회장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 위임이 가서 인사권까지도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영현 대표가 되게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근거하에 그렇죠. 그런 바탕을 두고 어쨌든 뭐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인 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와서 굉장히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평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뭐 들어봐도 이제 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약간 수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결국 그거죠. 네, 의지, 개혁에 대한 의지.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지금 하이닉스한테 완벽하게 역전당했고 기술 격차가 지금 1년 이상 벌어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HBM에서 HBM 12단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최소 1년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원B 또는 원C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게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검증이 된 다음에 엔드 HBM이니까 얘네들 밤새 일한다고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은 무조건 걸린다. 그리고 HBM 납품까지 퀄 테스트까지 또 한 3에서 6개월 또 걸린다. 그렇게 보면 지금 처음 딱 스타트를 끊어서 뭐 저기 태스크포스 만들었더라고요. HBM 특별팀을. 그래도 1년 아니냐. 그럼 기술 격차 1년 최소한 난 거다. 최소. 그렇죠. 또 이제 삼성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퀀텀 점프밖에 없죠. 아니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원C를 만들어 바로 HBM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원C를 검증을 해야 HBM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검증도 안 하고 바로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간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양산성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나마 역전을 하이닉스한테 당한 게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마이크론이 만약에 이걸 SK 하이닉스의 스탠스였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끔찍하죠.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그렇죠. 일이죠. 두 가지인데 한국이 이제 메모리에서 패퇴했다라는 거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IMF 전에도 메모리 시장 작살나면서 여기서 적자 빵 터지면서
IMF 봤거든요. 그렇죠. 예, 산업 쪽으로 보면. 그러면 와 이거 뭐 안 그래도 안 좋고 막 이런데 뭐 부동산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납니다. 그냥 다 뭐 지금 뭐 고독 상가 어렵다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전국 부동산이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쵸. 해외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오는 캐시카우가 휘청한 거니까. 근데 다행히 하이닉스가 그나마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서 다행이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마이크론한테 뺏긴 것보다 훨씬 자극적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마나 야구르겠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네.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접은 적이 거의 처음이죠. 네,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삼성이. 아니 그러니까 HBM 사실은 그거잖아. 항상 늑다리고 2인자고 배고픔에 서름에 있었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그거라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막 막말하기에는 그렇죠. 아이고 메인을 못 잡아갖고 서브로 갔다가 서브가 터져 서브가 메인 되는 바람에 그냥 벌떡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재작년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사실 하이닉스 재무 위기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시장에서. 예. 그때 뭐 외화채 겨우 막 발행해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뭐 선투자해주고 네, 선지급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이닉스 직원 말고 하이닉스 과거 임원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 자기네도 좋아서.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니까. 맞아요. 진짜 격세지감이다. 그나마 좀 다행이고 아마 근데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를 건드리는 어떤 그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마 못 견딜 것 같아. 아마 그 예전 분들 특히나 위에 계신 분들은 정말 참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권오현 뭐 옛날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재떨이 던지겠네 진짜. 그렇죠. 진짜 모아놓고 우리 옛날 말로 줄봤다 그런 분위기가 나겠네 진짜. 시대가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농담이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이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축하게 된 알력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해소하는데.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켜켜이 쌓여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쾌도난마처럼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또 수습하고 이 하는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되게 의문인데 회사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이라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인텔 꼴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현금 흐름 확보에서 결정난다고 보는데 2분기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한 1조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이제 DS 사업부가 2분기 대비 부진했기 때문인데 거기 내용 중에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한 줄이 있었어요. DDR4에서 중국에서의 물량 증가로 인한 마진 감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DDR4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는 거기에 투자할 시간과 여력과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DDR5 이상으로 다 넘길 거고 그다음에 HBM 관련된 D램으로 다 넘길 거라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렇게 간다라는 톤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DDR4의 시장은 별로 우리한테 관심사가 아니다라고까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제기로 들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DDR4 너무 노출도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한 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혹시나 5 비중보다 DDR4 비중이 더 크면 이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1년간 마진이 깎인 상태에서 회사를 바꿔야 되니까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전방 시장 노출도인데요. 지금 보면 뭐 SK하이닉스는 뭐 D램에서도 너무 잘했지만 낸드도 저도 보니까 꽤 의미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SSD 매출 비중이 낸드에서 60%까지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SK하이닉스는 이제 미국 빅테크하고 동조화되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만 없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HBM 매출 비중이 이번 분기가 30%였고 다음 분기가 40%면 그러면 이게 그렇지. 마진이 지금 7조보다 더 못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렇지. 그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뭔가 그리고 내년도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HBM3 같은 경우. 근데 마이크론도 의미 있는 물량 못하고 삼성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되면 HBM3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TSMC가 계속해서 이렇게
캐펙스를 뭐 지금 내년에 380억 달러까지 캐펙스를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7나노에서 겁나게 벌고 5나노에서 겁나게 벌고 4나노, 3나노에서 돈을 막 벌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스타트가 될 수 있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가 TSMC가 원팀이라고까지 표현했어 오늘. 그런데 제일 걱정인 부분은 이 1A의 문제가 DDR5 쪽에서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아까 얘기를 하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HBM이나 DDR5가 되려면 1A, 1B, 1C의 로드맵이 잘 가야 돼요. 근데 이게 1A에서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1A를 못하고 1B를 잘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주 희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뭔가 DDR5 특히나 서버향 같은 고스펙의 시장에서는 삼성이 뭔가 치고 들어갈 만한 그게 지금 보이지 않죠? 하이닉스 흐름들을 보면. 그렇다면 나중에 지금 삼성이 밀고 있는 CXL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디램에서 다 지금 뭐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다 걷어치우고 일단 현재 집중하자라는 게 전영현 체제잖아요. 지금 뭐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쪽에 힘을 빼고 있고 그쪽 투자도 원래 당초보다 줄이고 있고 지금 오로지 지금 디램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 캐시카우가 아예 끊기는 거니까 인텔 꼴 나는 거잖아. 진짜 인텔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도 그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회사는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판단이죠. 근데 미래도 중요한데 현재가 안 되면 진짜 인텔처럼 이게 그냥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굶었다고 표현됐던 그 긴 기간 동안에 핵심 인사들이 회사를 다 떠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제일 저도 최근에 들으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출신들이 마이크론으로 되게 많이 갔고요. 아, 하이닉스 출신도? 네. 거기에 정말 한국어로 회의하는 팀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진짜 나름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엔지니어들. 네. 스카웃을 받아서 간 거죠. 미국이 보통 우리나라 엔지니어 대비 월급이 3배, 물론 이제 생활비도 꽤 많이 들겠죠. 미국 그렇죠. 가면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뭐 3배 받아도 똔똔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3배나 주는 입장이니 애들 영주권도 나오고 그래요? 네. 학교도 뭐 그러면 사실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국가와 민족도 중요한데 네. 일단 이제 우리 애가 내년에 이제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도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안 좋아하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럼요. 지금 하이닉스도 뭐 이거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뭐 잔치 벌릴 판은 아니에요. 자칫하다가 지금 마이크론이 사실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그럼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한단 말이에요. 인력 데려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이 뒷얘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TSMC가 미국에서 공장 지으면 그 공장 지을 때 기술자가 같이 딸려올 텐데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한번 생활하면 대만 다시 가겠냐. 맞아요. 그 사람들 인텔이나 이런 데서 흡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미국의 그게 전략이다. 맞아요. 그게 실제로 그 리스팅을 다 했고요. 미국 CIA에서 그때 중국 뭐 침공설 나올 때 TSMC 핵심 인력들 리스팅을 다 했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면 그 사람들부터 미국 본토로 피신시켜야 되거든요. 군용기 태워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애리조나 팹에 미국 현지 인력으로 안 되니까 계속 훈련시킬 인력들을 본사에서 파견해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 이제 미국에 정착시키게.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메모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미국 특별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공정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양산전자에서 그 양산전자를 삼성을 옛날에 양산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거기 핵심 엔지니어들은 리스팅이 있겠네요.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거는 이 대표님이 옛날 책에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에서 서문에서 쓰셨던 내용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한국의 도공 애들 다 가지고 와서 그렇죠. 도자기 기술이 일취월장했다. 똑같아요. 맞아요. 아리타 도자기가 사실 그 조선 도자기 기술이거든요. 근데 아리타 도자기가 유럽에서 워낙 그 고부가로 팔렸는데 도자기 세트 하나가 저택 가격에 육박할 만큼 그리고 유럽의 일본풍이라는 그 문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아리타 도자기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게 이제 자기에서 통했지만 이제는 반도체에서 통하는 걸 요즘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그 사실 도자기 굽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이용수 대표님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나오는 그 어떻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반도체 인플루언서 중에서 가장 먼저 온 디바이스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요즘 생각이 바뀌었냐면 온 디바이스 이퀄 로봇이라고. 왜냐하면 젠슨 왕이 AI는 로봇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물리적 로봇이든 소프트웨어 로봇이든 그 얘기 듣고 나더니 진짜 뒤통수 한 대 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 준비하는 애들이 머릿속으로 담고 있는 거는 로봇의 시대를 열겠다는 거구나. 그럼 이게 자꾸 휴머노이드 로봇 생각하지 말고 그냥 로봇, 다양한 로봇 하면 헬 같은 물결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AI라는 게 언어 먼저 정복하는 거고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라지 멀티 모달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을 익혀요. AI가. 근데 오감을 익히려면 자기 바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AI가 바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바디를 가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고도화하면 라지 액션 모델이 되는 거예요. LAM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왜 갑자기 테슬라가 저렇게 H100, 200을 그냥 뭐 수만 대씩 갖다 꼽아 놓고 하는 게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무시한 거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나중에 뭐 중국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걷다가 마치 요즘 아이폰 모델처럼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담을지라도 디바이스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네가 그 구성할 수 있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AI를 구축을 해놔야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는데 진짜 그것도 승자 독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 저는 OS화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AI 생성형 AI는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이 하는 건 결국 OS가 돼야지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빅브라더처럼. 그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은 뭐 싸게 전기차 만들고 로봇 만들면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나 OS는 우리가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물리적인 로봇 자체도 어마무시한 뭐 부가가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 5년 10년 이제 이걸 옛날 같으면 2, 30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은 3년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5년 10년 있으면은 그런 게 오겠구나. 예를 들자면 로봇 청소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로봇 청소기. 그렇죠. 거의 뭐 로봇 청소에 있어서는 사람이 육박하는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금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렇죠. 상용화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수 대표님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준 이제 온 디바이스 세상이 온다라는 게 저는 거기서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가 로봇화돼서 온다라는 걸로 이제 자꾸 전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이를 만들 건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원자재를 만들던 회사고, 그렇죠. 하이닉스는 맞춤형 맞춤 기사로 전환을 했는데 옛날에는 원자재 시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옷 시장이 기성품 옷 시장이 이만했고 그 커스텀은 요만했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이즈는 역전이 안 돼도.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냐. HBM이 이제 내년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년은 그래야 정해졌는데 26년, 27년 가면은 옛날 뭐 IT 붐하고 버블 붕괴 온 것처럼 그렇게 붐 앤 버스트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한 26년쯤 되면 피크아웃 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직도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되게 그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시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정부가 AI 혁명에서는 단순 그냥 후원자, 지원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고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이나 모바일 혁명에서는 정부는 그냥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체는 기업이었죠.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뭐 해외에 뭐 연결할 거 연결해주고 뭐 규제가 불필요한 거 있으면 치워주고 이 정도 역할을 했죠. 근데 AI 혁명에서는 정부가 주요한 플레이어고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당장 국방 기술하고 직결이 되죠. 그러겠죠. 예. 무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요. AI가 올라가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에서 AI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지금 뭐 이스라엘이 압승하는 이유가 결국 AI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점점 더 AI가 경제 성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AI의 수용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데 그게 지금 제일 연관성이 높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느 정도 돼 있고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게 더 이제 AI의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게 뭐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막 돈을 막 많이 찍어서 뭔가 이게 유동성을 풀어서 이 산업을 키우는 것보다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냥 이제 빅테크 쪽으로 졸졸졸 흘려주는 거죠. 네, 졸졸졸 흘려주면 예전에는 유동성을 키우면 이게 방향성을 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근데 국채 찍어서 이렇게 흘려주면 여기만 핀셋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미국 정부가 빅테크들의 EPS가 꺾이지 않게 저는 보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피크아웃의 어떤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더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원자력 얘기를 지금 곳곳에 빅테크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상 나 컴퓨터 좀 성능 좋은 거 쓸 거야 한다고 발전을 얘기하는 건 좀 우스운 거잖아요. 사실 옛날의 관점으로 그쵸.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발전을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보다 AI를 더 크게 하겠다는 맞습니다. 네. 그 생각이 없으면 발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AI를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효율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때려 박아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미국 같은 뭐 사막에다 때려 박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원자력 얘기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AI를 많이 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굳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활용도가 안착이 되지 않을 거면 굳이 기존의 구리 기반의 어떤 통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광자로 바꿀 이유도 없죠. 일시적인 거면. 그냥 뭐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 그냥 쓰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해서 기존에는 모든 게 통신이 구리 기반으로 되잖아요. 예. 반도체하고 반도체 그리고 서버 간의 서버,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의 모든 게 구리선을 통해서 통하는데 이게 너무 속도가 늦단 말이에요. 왜냐면 AI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연산해 주는 것만큼 얘가 못 보내주면 여기서 병목이 생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광자 기반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예전에 인터넷선 깔릴 때 처음에 뭐 VDSL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동쪽 케이블 깔렸다가 나중에 파이버 투 더 홈 해가지고 집으로 광 케이블이 들어왔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 서버가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는 반도체 패키징에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이야기하는 CPO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TSMC가 코버스에다가 CPO, 그러니까 그 COUP라는 그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인데 네. 그거를 어드밴스드 패키징, 지금 코버스에다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버스는 모든 게 구리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광자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광으로 하면 이게 엄청나게 겁나게 비싸져요. 그렇군요. 또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리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지금 화물 운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트럭 가지고 이렇게 물건 보내는 거. 데이터가 뭐 그 화물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건데 광자를 쓰는 거는 이건 비행기 특성이거든요. 비행기 특성을 왜 굳이 반도체에 올릴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겁나게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더 빨라져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6년도 피크아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막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에 나는 저는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야 무슨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애플은 개인한테 모두 디바이스를 꼽아준 강력한 파워를 가진 회사인데 어떻게 거기 부속 만드는 엔비디아와 식총을 따라잡냐. 그게 말이 되냐 했는데 요 맥락에서 보니까 25년, 26년이 피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피크보다 생각보다 뒤로 더 그럴 가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27년도엔 더 늘어난다. 한 단계 더 점프한다. 이 설비
투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네. 그렇게 반영해버렸는데 요게 조금 지연이 되면 그게 그렇죠. 쇼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주가에서는 피크아웃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산업적인 관점에서 그게 맞죠.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피크아웃보다 훨씬 더 뒤로 가는 게 맞는데 시장은 근데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 시장의 피크아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발전성이 없으면은 그냥 평균 PER 받아야죠. 미국에서 한 18, 19, 20배 받아야 되는 거고 더 이상 성장성이 없으면 성장성이 있을 때니까 30배 받고 40배 받고 맞습니다. 50배 받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미 40배를 받는다는 건 최소한 1, 2년은 땡겨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엉뚱한 얘기를 요즘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고 야, 이 추세가 그대로 갈 경우 27년도 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시총 역전되겠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한 6개월 전에만 그런 이야기 했어도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 돌맞죠. 돌맞죠. 지금은 그렇게 수긍하는 사람 10명 중 한 3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2년, 3년 지속되면 충분히. 그러니까 갑자기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1위 기업으로 진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있잖아요. 그 코스피 업종 상위 뭐 20, 30 종목 이렇게 그 몇십 년간 흐름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시총 하면서 순위 바뀌는 거 보면 다른 나라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은 삼성전자가 한 번도 안 바뀌고 밑에 건 다 바뀌어. 그렇죠. 막 이렇게 해서 막 바뀌거든요. 그런 거 이제 동영상으로도 있는데 보면 되게 재미난데 그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잘못하면. 저는 만약에 그럴 상상을 해보자면 HBM에 대해서 경쟁력이 유지되고 지금처럼 온디바이스 AI에 또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이닉스가 다시 헤게모니를 잡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엔지니어보다도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월급이 더 많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이익을 하반기에 뽑아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그래도 15조는 제가 보기에는 뽑아낼 것 같거든요. 충분하죠. 순이익 기준으로 15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넘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만. 그러면 보너스 잔치가 있을 거고 삼성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말 직원들 사기 문제가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삼성은.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가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골라서 뽑을게 이럴 것 같고 약간 어린 연차에 엔지니어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태 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그래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 간에 이루어져서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와 진짜 끔찍할 뻔했다 이번 거 진짜. 이제 1년 반 전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1년 반 만에 지금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동탄 평택 쪽이 한 얼마 전부터 갑자기 공실이 많아지고 뭐 그 오피스텔도 공실이 많아지고 막 이러더래요. 근데 청주는 계속 그러니까 하이닉스 폐부 잘 되니까 제가 농담 삼아 부동산 사려면 청주를 사야지. 맞아요. 뭐 2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천 청주를 사야지. 그게 맞다. 그리고 2천 또 M14X 그것도 지으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이제 잠깐 넘어가 보면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14X를 가동이 25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6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HBM 공급 부족이 26년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이닉스는 사실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메모리 회사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짧게 끝났던 게 그 고객사들이 정말 니네가 물건을 안 줘서 이거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못 팔아서 투자해줘 그러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투자해가지고 그게 공급 과잉이 왔잖아요. 이 18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에서 그 다음에 2조로 추락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학습 효과가 있어야죠. 이걸 이제 또 당하면 당하는 놈이 바보지. 그렇죠. 그러니까 TSMC가 그걸 너무 잘해요. TSMC가 코버스 캐파가 부족해서 계속 병목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젠슨 왕이 거기서 막 회의에서 그냥 거의 쌍욕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이거 빨리 안 해주냐. 그런데 이제 그 TSMC에서는 그냥 그거죠. 이거 수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개런티하냐 투자했다가.
굉장히 그래서 계속 가격을 3% 분기 3% 5%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최근 젠슨왕 오늘 전해진 젠슨왕에 진짜 재미난 얘기 하나 있습니다. TSMC하고 와의 관련해서 요거와 이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최근에 그 엔비디아하고 TSMC가 뭔가 협업이 잘 안 돼서 물건 블랙웰이 지연됐다. 근데 TSMC 쪽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설계 잘못이었고 우리 설계 오롯이 엔비디아의 문제였고 이것들이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TSMC의 기술자들과 이걸 협의해서 잘 하게 되었고 TSMC가 정말로 선진적인 기술로 이걸 잘 해줘가지고 우리는 이제 잘 되게 됐다. 그리고 그 소문은 100% 가짜 뉴스다. 완벽하게 바짝 엎드렸어요. 그 컴퓨텍스 행사 올해 그때 5월인가 그때 이제 대만 가가지고 막 그때 젠슨왕이 막 그 미모 여성분 드레스에다 사인해주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TSMC하고 회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플처럼 우리도 전용 탭 좀 해줘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헤어졌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대만 언론에 젠슨왕이 흔쾌히 우리 파운드리 가격 인상에 동의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중국인끼리 짬짬이해서 이런 중국 사람들 돈 앞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거기 되게 상업의 민족이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그걸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네. 그럼에도 그 사람은 대인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엎드리는 거 보면 그거는 정말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엔비디아는 다른 빅테크 또는 실리콘밸리의 회사에 비해서 가장 낮은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게 여기에 엔비디아를 만든 거 아닌가. 맞습니다. 기업 문화가 정말 독특한 게 동서양이 크로스가 잘 되면서 그 문화를 잘 정착시켜 측면에서 지금의 엔비디아가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하고의 경쟁에서 되게 허덕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쭉쭉 치고 나가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가 사실은 지금은 부품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자꾸 의학 신약 개발 쪽에서도 팔을 뻗고 로봇 회사 관련된 회사도 인수하려고 하고 해서 단순히 그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어떤 완성체를 만드는 완성품 회사로의 어떤 변이? 진화? 이런 게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젠슨왕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결국은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으로 횡으로 확장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보면 쿠다라는 플랫폼이 원래 AI 혁명 이전에 180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550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 게이밍이나 이런 쪽인데 지금은 자율주행차 로봇, AI 모든 엔지니어들 어설픈 사람이 없죠. 대부분 좋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계속해서 소스 코드를 쌓아주고 있고요. 이게 데이터죠. 그리고 예전에는 시뮬레이션 하려면 멀쩡한 자동차 박치기 해보고 공장 세워서 2년 동안 돌려보고 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면 데이터가 결국 옴니버스에 남죠.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제는 서버 렉으로 가고 이제는 리퀴드 쿨링까지 제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완전히 그냥 턴키로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자꾸 지금 액침 냉각 얘기가 나오는 걸 그걸 마치 자기네가 해줄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거 진짜 자기네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또 고객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B2B 쪽에 가장 많은 양질의 고급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쌓이게 엔비디아 내에서 저는 그거를 자산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랫폼이죠. B2B 쪽의 플랫폼. 그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야 대만 사람이긴 하지만 열심히 해라 할 거고. 근데 저는 미국이 확실히 참 다민족 국가라는 게 이렇게 다 대만계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대만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꽃을 피우네요. 원래 유대인이 그냥 미국을 장악한 줄 알았는데 요즘엔 기술적으로는 기술로 보면 근데 한국이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AI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리사수 박사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겪었던 그 어떤 테크 혁명보다 크고 강력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그러면 고압 전에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도 뭐 테크 혁명에서는 적지 않은 사이클이었지만 그때에 비해서 왜 우리는 수혜를 덜 볼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회를 못 잡은 거죠. 우리가 못 잡은 거지만 결국은 삼성이 못 잡은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난 거기서 진짜 안타까운 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제 부품만 만들고 부품에서 1인자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인자면 세계 1인자인 것처럼 노는데 세계의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거를 왜 못하지? 아 너무 안타깝다. 네. 일단 사고를 좀 이게 이카루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카루스가 그 밀랍으로 이렇게 날개 만들어서 하늘로 치솟는데 그게 태양 가까이 가면서 밀랍이 녹아가서 네. 추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했던 전략 그게 나중에 독이 되거든요. 네. 삼성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거 배워가지고 제조해서 1등이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히는 시대가 됐는데 계속 그 방법을 고수했던 거죠. 네. 한 5년 동안. 그렇죠. 사실상 네. 지금의 이 사달이 나기 전으로 보면 끝없는 원가 절감 능력이 삼성을 여기까지 온 양산전자로 표현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계 넘버원이 된 건 맞죠. 맞습니다. 예, 인류원 업체들을 무너뜨릴 때는 바로 그 능력 때문에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스탠스로는 맞았죠. 네. 그때는 이제 패스트 팔로우가 정답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죠. 네. 근데 그 퍼스트 무버를 삼성은 못했고 SK 하이닉스는 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제 반도체는 뭐 시스템 뭐 그다음 메모리 뭐 이런 거 나누지 말고 AI 반도체와 아닌 반도체를 나누는 게 훨씬 이해도를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가 쉽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벽 하나가 역사로 하나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게 이제 뭐 AI 관련된 뭐 오라클이나 네. 뭐 그 관련된 회사들도 보면 AI 사고만 겁나게 잘 되고요. 전통 부문은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트로 하면 플러스인 거죠. 물론 SK 하이닉스도 D램에서 여전히 매출의 70%는 커머디티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30% HBM에서 이익을 이렇게 내서 네트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40%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존의 레거시는 이대로 주저앉고 쭈그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 사이클 상으로 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이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결국은 이 레거시라는 이쪽이 점점 줄고 이게 또 커스터마이징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잖아요. 결국 AI PC, AI 스마트폰이잖아요. 계속해서 커머디티를 쓸까요? AI 기술이 점점 한 두세 대는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두세 대 정도 쓰다가 아마 결국은 이쪽도 AI 칩으로 넘어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 본부의 그 어떤 캐퍼시티가 올라가면 마지막 받아주는 끝단의 소비자 물품도 캐퍼시티가 안 되면 또 통신이 또 안 되면 못 받는다. 이 말씀 많이 하셨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아주 중심축이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는 HBM 같은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칩 쪽으로 이제 올 거고 그 레거시 쪽은 아마 중국하고 치열하게 레도션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LCD나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이제 드디어 D램이 디스플레이의 제 2탄이 시작됐다. 삼성이 LCD는 빨리 접어서 네. OLED 쪽으로 잘 시프팅했는데 네네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시프팅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용현 부문장께서 그 이전에 했었던 삼성 SDI는 참 규모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독특했던 게 설비 증설을 너무 남들보다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느릿느릿 꾸준하게 했고, 이거 문제가 생겨도 재무적 위험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니 그 패턴대로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메모리 사업부장 했었던 2013년이 삼성 메모리 사업의 전성기였고요. 그렇군요. 최전성기였고. 그래서 원래는 메모리 사업부장하고 보통 DS 부문장은 승진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그렇죠. 외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LG 출신이라서. 네네네. 그 영향이 컸겠죠. 예. 이제 핵심 저거네요.
이번 11월에 인사가 있다는데 삼성전자. 네네. 보통 지금쯤이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그 한 9월, 10월쯤 되면 다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 겁니다, 본인들은.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 11월 인사를 보면서 전영현 부문장의 인사냐 아니냐 네. 그걸 보면 1년 안에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아니구나 의 일부가 보이겠네요. 이번 인사가 정말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이걸 또 시장에서 어떻게 분석할지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네요. 맞아요. 여기서 뭐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감히 드릴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뭐 우리가 옆에서 들은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저희끼리만 하도록 하고 밥 먹으면서.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밥 먹으면서 다 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게 우리가 밥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다 현실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우리 굉장히 네거티브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최악이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최악이 지금 최악이 나왔어요, 진짜. 설마 이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어 지금. 맞아요. 네. 사실 그때 원웨이 이슈도 밥 먹으면서 그게 한 7, 8개월 전이었나요? 네, 그렇죠. 원A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라고. 설마 그러면서 우리 그랬는데 야 그럼 이제 진짜 망한 거지. 그럼 DDR도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게 뉴스가 현실이 된 거죠. 원C 얘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원A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이미 언론에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해석이 원C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원A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원C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다라고 당연히 유추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발열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NCF의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상해졌죠. 그렇죠. 그러면 NCF인데 얘도 왜 마이크론은 콜이 되지? 그 디램 자체의 문제구나. 라고 했는데 감히 이야기를 못했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게 패키지 MR머프를 안 써서 그래 라고 올해 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맞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머프에서 그 열 성능이 나오는 것도 문제였긴 한데 근데 마이크론은 되는데 왜 안 돼? 그러면 결국 디램의 문제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 원비를 가장 비싸고 퀄리티 좋게 만들었다면 마이크론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조심해야죠. 사실 그리고 진짜 우리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뭐 투자 관점에서는 마이크론 투자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밸류는 이미 높잖아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석한 부분이죠. 자 그렇게 보면 자 이제 또 다른 한 회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데 자 원A는 망했다 치고 자 원B든 원C든 해서 뭔가 할 때 그러면 지금의 NCF 방식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그냥 진짜 도약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쓴다라고 하면 MR머프를 쓴다고 하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쓸 수 있겠구나. 삼성이 그렇지. 만약에 진짜 제대로 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써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더도 확보한다 치더라도 MR머프를 하려면 결국 남익스라는 회사의 대체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뭐 삼성 SDI 쪽에서도 그거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남익스 대체 소재. 그 이제 언더필하고 이제 EMC를 같이 쓰는 소재니까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삼성 내부에서도 일본 쪽에 계속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R머프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가 남익스가 만드는 소재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하이닉스하고 독점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남익스가 딴 데 못 주고 하이닉스만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MR머프 기계를 갖고 온다고 해도 소재가 없어서 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항상 지금 시장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미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달라 그러면 안 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아니고 TC NCF가 정답이라고 의사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날아가는구나. 또. 그렇죠. 이제 이게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데서는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인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11월 인사에서 우리 전 부문장님께서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근데 이제 약간 거기는 피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론은 그걸로 성공을 했으니까. 그렇죠. 뭐 완벽하게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뭐 양쪽으로 하든가.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까지
그 실패할 거였으면 이쪽 방식 두 개를 방식으로 완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MR 모프 그 검토한다라고 막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삼성이. 네. 근데 이제 그거 아니야라고 나중에 수습했는데 결국 이제 그 의견은 안 받아들여진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아 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결국은. 그럼요. 네, 결국은 이제 사실 의사결정이 문제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삼성의 그 미래는 이번 11월 인사에 거의 잔적으로 달렸다라고 표현해도 진짜 과언은 아니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진짜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삼성이 부활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야 한국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주의자입니다. 다 잘해서 다 잘 되자 이런 입장이니까. 예. 아니, 그렇죠. 뭐 이게 우리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삼성 안 좋게 이야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순수하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우리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본 대로 객관적으로 말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좀 진짜 변화돼서 좀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게 진짜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삼성 지금 D램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다른 부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 불행 중 다행히는 저는 어쨌든 헤드가 메모리 DS 부문장 헤드가 바뀌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래도 희망을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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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처럼 우리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덮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일단 문제를 드러냈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 정도 결기가 없으면 내가 그렇죠. 이거 한번 개혁해 보겠다라는 결기가 네.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반성문 쓰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자리를 걸어놓고 한 거라고 맞아요. 봐야겠죠. 본인 네. 입장에서는 이게 내 어떤 진짜 유종의 미를 맺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기야 뭐 우리 모르긴 몰라도 뭐 전 그 부문장님께서 그동안 벌어놓으신 것만 해도 뭐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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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자기 직을 이렇게 걸고 그렇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진짜 그게 느껴졌어요. 정말 배수의 진을 쳤구나 이분이. 네. 왜냐면 핵심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핵심적인 문제였어. 그리고 그 전까지 삼성에서 절대 아니라고 했던 거. 네. 첫째가 뭐 기술 경쟁력 복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머물지 않고 선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모두가 전부 이 첫 번째 보면서 원웨이가 망한 거 맞구나. 전 그거 보고 진짜 결론 내렸고 HBM도 망한 2번 둘째 보면서 HBM 망한 거 맞구나. 세 번째 인사 문제 때문에 망한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이 원투 쓰리로 전 들더라고요. 참 짧은 시간에 잘 파가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겠죠 옆에서. 그렇겠죠. 네,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웅크리고 있던 분들이 많이 와서 뭔가 사장님, 부모님 이게 이해서 안 된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있어요. 그럼요. 네. 뭐가 문제인데 한번 얘기해봐. 맞아요.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그리고 거고. 이제 이게 그 기술을 모르면 이제 막 휘둘릴 수 있잖아요. 맞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고요. 저래서 안 되는 건데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자기가 설계 팀장도 했었고 개발 실장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삼성전자가 잘해서 수많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주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고 주주분들한테는 개선 방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그 촉매는 하이닉스다. 하이닉스한테 대권을 뺏겼기 때문에 못 살 거다 지금 아마. 그럼요. 분에 미칠 거다 지금. 요즘에 그 이재용 회장 그 이렇게 갈 때 표정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못 봐서. 네. 그 전에는 이제 여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그러더니 요새 딱 그냥 굳어서 아무 말 안 하고 딱 가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물론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이즈가 커질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삼성그룹 전체로 봐도. 네. 그럼요. 네. 특히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AI 혁명이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뭔가 회복하지 못하면 이번 혁명이라는 사이클을 놓치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따라잡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물리적 산업계에서
50% 이상의 마진율을 기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 반도체고.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사실상 그런 영역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선호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쪽과 그 다음에 제약 쪽과 그리고 이쪽 산업 쪽은 반도체 쪽. 저는 제 머릿속에는 50% 이상의 마진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도 생각 나거든요. 진짜 이건 노다진 거지. 세상에 노다진 건데. TSMC가 이번에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매출 총 이익률이 75%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조반에서 원래 그거를 삼성이 네. 원래 그렇게 했어야죠. 원래 네. 진짜 잘 나갈 때 삼성이었다 그러면 TSMC가 하던 그 스탠스를 삼성이 하고 있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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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LSI 하고 싶으신 얘기. 네, 일단 뭐 잘 수습해야죠. 이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뭐 기존에 있는 라인도 뭐 레거시 쪽에 뭐 그 라인을 셧다운했다 그러면 이제 그러려 보니 하는데요. 7나노 이하의 30% 정도 비중을 껐다라는 거는 뭔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없으면 이 의사결정이 확 틀어질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전정현 부회장 체제에서는 저쪽에는 별로 이제 힘을 주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의 인력들을 또 메모리 쪽으로 다 이렇게 전지 배치시켰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파운드리의 심중기에 잘 안 들어간 거네. 저 이제 TSMC하고 뭐 이제 경쟁해서 뭘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이런 거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아주 나중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번 인사는 메모리 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특히 메모리의 D램 쪽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그냥 저희들의 개인적인 사담을 옆에서 엿들으셨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팩트 가지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네. 이건 뭐 어디든 뭐 정확하게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우리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서당계가 그냥 사적으로 만나서 대포집에서 그냥 쟤들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숨어서 엿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해서 좀 죄송한 마음 있고요. 그리고 귀한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우리 이용수 대표님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치와 흐름들을 알려주신 이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